이번 시간에는 무리라는 공유제를 신화를 통해서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족하고 같은 민족 계통에 속하는 이족, 한이족 이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족들이 역시 윈난성에 살고 있는데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룡, 용에게 제사 지낸다는 뜻이죠. 이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례를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걸 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소수민족 사회의 용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상반신은 여러 가지, 얼굴은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하반신은 공통점이 있다.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화적으로 볼 때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재생과 불멸입니다. 이거는 인류가 전승하고 있는 지금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이미 뱀이 등장하고 뱀이 불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도 뱀이 있죠.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과 불멸의 상징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징성이라면 두 번째 상징성은 초월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헤르메스의 지팡이입니다.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역시 뱀이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이잖아요. 날개 달린 신발도 신고 삼계를 오르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는 만주족의 뱀신입니다. 역시 여신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만주족 샤먼들의 복식을 보면 옷에 뱀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진짜 뱀이 아니고 아주 헝겊으로 뱀을 만들어서 통통하게 솜을 넣어가지고 온몸에다가 저렇게 매달고 있습니다.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가 천상, 지상, 또 지하 이런 그 3계를 넘나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뱀이 바로 그런 초월적인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생과 불멸, 초월의 상징성 이런 것 외에 또 하나가 다산과 풍요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풍요와 관련된 뱀의 상징성은 우리 제주도 지역에 전승되는 칠성본풀이, 이게 뱀신에 대한 그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 본풀인데요. 여기에도 안칠성, 밭칠성 해갖고 집안의 고팡, 창고에 있는 신하고 바깥에 장독대에 있는 신, 둘 다 칠성신입니다. 칠성신이 뱀신이거든요. 집안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켜주는 신이죠. 그래서 이런 풍요하고 관련된 것이 또 뱀의 특색 중에 하나다. 오늘 말씀드릴 이 티베트나 윈난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뱀신에 대한 신화와 의례들도 역시 이 풍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나 윈난성 이런 지역을 비롯해서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음력 2월 달쯤, 그러니까 이제 봄의 초입에 제사를 하나 지내요. 근데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한자어로는 용, 그 다음에 티베트 사람들은 루, 나시족 사람들은 수, 그 다음에 이족 사람들은 룽 또는 루라고도 합니다. 저 룽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중국어 발음이 룽이에요. 그래서 룽 또는 루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이족 사람들이나 한이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신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돌과 인간의 전쟁이에요. 아까는 자연신하고 인간이 싸웠다고 했는데 이제 또 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에 인간은 죽지 않았답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대요.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농경지를 만들어 놓으면 돌은 다시 그 자리를 돌로 채우고 하는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뭔가 계속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즉 자연신 수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침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 중재에 나서서 그때부터 인간은 불멸의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됐고 돌은 한자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도 역시 자연과 인간의 균형에 대해서 역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 높다란 곳에서 내려다보면 층층이 밭을 일궈놨어요. 근데 땅 색깔이 가만히 보면 다 붉은색입니다. 이런 붉은색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영양분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다 저런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이족 사람들이 저런 아름다운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온통 땅이 다 돌이라서 저 돌을 다 골라내야만 감자라도 심을 수 있는 것이죠. 돌과 인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환경, 이족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온 거죠. 돌과 인간의 전쟁, 이걸 거쳐야만 인간이 저런 경작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제주도도 가보면 돌담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돌담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한 게 아니고 밭에 돌이 하도 많아갖고 그걸 골라내서 옆에다 쌓으면 돌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족 사람들의 땅이나 제주도 사람들의 땅이나 척박한 땅인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돌과 관련된 이런 신화가 또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이족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사느냐 하면 윈난성 중부 일대에 아일라우산이라고 하는 넓은 산이 있어요. 해발고도가 거의 3,000m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산악지역에 한이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이족은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상당히 좀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작지는 내주고 계속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주를 하다가 베트남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아일라우산 일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해발고도 2,000m가 되는 곳에 마을을 만들고 그 산을 개간해 가지고 계단식 논을 만든 겁니다. 다락논이죠. 여기는 위도가 낮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논이 해발고도 2,000m 이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고 아래쪽엔 강이 흐르고 하니까 수증기의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의 지형, 기후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 나무들도 물을 많이 머금겠죠. 한이족 사람들이 이 마을에다가 이렇게 그 논을 만들 때 2,000m 고도에 있는 마을 뒤에 숲은 절대 나무를 베어내지 않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나무는 베어내고 다락논을 만들지만 뒷부분에 있는 숲은 베어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을 뒤에 있는 숲의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요. 안개와 많은 수증기 때문에 물을 머금으면서 나무들이 물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나무들이 머금은 물을 이런 식으로 수로를 통해서 내려보내고 그걸 농부들이 자신들의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죠. 그런데 이 한이족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물 때문에 분규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골, 그러니까 농촌에서 예전에 그 물 대는 것 때문에 물이 없을 때는 그 분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한이족 사람들은 물 때문에 분규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걸 법으로 정해놔서가 아닙니다. 그들 내부의 불문율이죠. 물줄기가 아래까지 골고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들만의 습속으로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댈 수 있는 마을 뒤의 숲이에요. 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게 해주는,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일종의 공유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공유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 뒤의 숲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마을 뒤의 숲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신화와 의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족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제룡, 즉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물이 있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여기도 해발고도 2,300m쯤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먹고 하면서 이런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돌과 인간의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과의 투쟁의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연하고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터득한 거죠. 그러면서 마을을 유지해 주는 게 마을 뒤의 숲과 나무,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용이 산다라는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공유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신화가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숲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숲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고, 그거는 일종의 계약, 즉 사회적인 규약입니다. 그걸 통해서 물의 합리적인 운용, 이런 어떤 사회적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물과 숲의 용신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을 뒤의 숲에는 용신이 살아. 그 용신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물도 말라버려. 이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면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이 물을 유지하게 해준 게 마을 뒤의 숲이니까 마을 뒤의 숲은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자로 쓰인 법전보다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이에요. 예,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텔링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공유인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공유제를 한이족과 이족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켜왔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신화와 지혜룡이라고 하는 의뢰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환경하고 관련된 산신, 요 산신 이야기는 만주족 신화를 할 때 좀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가 산신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산신 신화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전설, 산신령 얘기, 여기에 나오는 동화적인 이야기 이것만이 아니라 산신에 대한 신앙 자체가 그들이 살고 있는 숲이라고 하는 공유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수렵 민족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숲에 있는 모든 것은 산신의 것이기 때문에 산신을 화나게 하면 산신이 사냥물을 주지 않아. 날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사냥을 못하게 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역시 수렵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성장을 하면 당연히 윤리적인 사냥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미를 잃어버린 새끼는 잡지 않는다든가 또 취미로 사냥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숲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공유지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산신에 대한 신화가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그 윈난 지방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민족, 와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신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